산 하나를 통째로 밀어버리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부었습니다. 바로 분양가 12억 원짜리 타운하우스입니다. 근데 지금이 집들 반값으로 내놔도 아무도 안 삽니다. 경매에 넘어가서 4억까지 떨어졌는데도 유찰이에요. 매일 아파트 10층 높이의 계단을 걸어 올라가야 하고 엘리베이터는 고장 난 차에 방치됐고 버스도 안 들어옵니다. 로망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타운하우스의 민낯 지금부터 낱낱이 뜯어봅니다. 분양 광고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잔디밭에서 애들이 뛰어놀고 아빠는 마당에서 삼겹살 굽고 옆에는 예쁜 2층짜리 집들이 쭉 늘어서 있어요. 유럽 어디 전원 마을 같은 느낌이죠. 시행사들이 이런 감성을 살려서 SNS랑 유튜브에 광고를 미친 듯이 뿌렸습니다. 돈을 진짜 아끼지 않았어요. 드론으로 찍은 영상에 잔잔한 피아노 음악 깔고 자막에는 당신이 꿈꾸던 삶 이런 문구를 딱 박아 넣었거든요. 타깃은 확실했습니다. 2층 발소리에 매일 밤 잠 못 자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맞벌이 부부예요. 이 사람들한테 타운하우스는 그냥 집이 아니었어요. 층간소음에서 벗어나는 해방구이자 삶의 질을 확 끌어올리는 상징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타깃이 있었어요. 은퇴하고 나서 복잡한 서울 떠나서 조용히 살고 싶은 50대, 60대 베이비 부모 세대. 이분들한테는 마당에서 텃밭 가꾸고 커피 한잔하는 여유로운 노후. 그게 곧이었으니까요. 시행사 입장에서 이 두 그룹은 완벽한 먹잇감이었어요. 한쪽은 소음에 지쳐있고 한쪽은 여유에 목말라 있으니 감성만 톡 건드리면 지갑이 열리거든요. 실제로 분양 상담 전화 10통 중 7통이 서울에서 걸려왔다는 얘기가 업계에 돌 정도였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감성이라는 게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된 마케팅이었다는 거예요. 조감도 속 유럽풍 거리, 잔디, 바비큐 파티. 이건 전부 포장이었습니다. 그 포장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계약서에 도장 찍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파주, 양평, 용인 같은 수도권 외곽의 타운하우스 단지가 우후죽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서울에서 차로 딱 1시간 거리라는 거예요. 시행사들은 이 1시간이라는 숫자를 기가 막히게 포장했습니다. 자연 속 힐링이라는 감성적인 언어로요. 광고 내용이 이랬습니다. 도심에서 단 50분 매일 숲속에서 눈을 뜨는 삶 듣기만 해도 솔깃하죠. 출퇴근이 좀 더 걸리더라도 퇴근하고 돌아올 집이 마당 있는 단독주택이면 그 정도는 감수할 만하지 않겠냐고 속삭인 겁니다. 달콤합니다. 근데 이게 전부 계산된 마케팅이에요. 분양 광고에서 절대 보여주지 않은 게 있거든요. 단지 입구까지 올라가는 가파른 경사로 버스 노선이 아예 없다는 사실. 그리고 근처에 학교도 병원도 마트도 없다는 치명적인 현실. 이런 건 광고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의도적으로 뺀 겁니다. 조감도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전부 드론을 하늘 높이 띄워서 찍은 시점이에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경사가 안 보이거든요. 평지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는 차 한 대 겨우 올라가는 급경사 비탈길인데 조감선은 마치 평탄한 언덕 위에 고급 주택 단지처럼 연출된 거예요. 소비자가 현장에 직접 가보기 전까지는 절대 알 수 없도록 철저하게 설계된 시각적 트릭이었습니다. 자연 속 힐링이라는 말 참 좋죠. 근데 그 자연이 해발 수백 m 산비탈이고 그 힐링의 대가가 매일 아침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언덕길이라는 건 아무도 안 알려줬습니다. 자, 이제 실제 사례를 하나 까봅시다. 파주시 야당동 상이슬게 들어선 타운하우스 단지인데 분양가가 무려 12억 원이었어요. 12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죠. 웬만한 서울 아파트 값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가격이냐면 같은 시기에 바로 여파주 운정신도시에서 대형 브랜드 아파트가 5억 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었거든요. 운정은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대형마트도 있고 지하철 3호선 연장까지 예정돼 있던 곳이에요. 인프라가 다 갖춰진 동네죠.
근데 그 2배가 넘는 12억을 인프라 하나도 없는 산골짜기 타운하우스에 붙인 겁니다. 이유로 단독주택이라는 프리미엄 딱 하나예요. 화려한 광고만 믿고 입주한 사람들이 현장에서 마주한 건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가파른 산비탈을 통째로 깎아서 계단식으로 집을 올려놓은 구조인데 단지에서 가장 낮은 데서 높은 데까지의 고도 차이가 아파트 10층에 달해요. 이게 뭔 소리냐면 주차장에 차 세워놓고 집 현관까지 올라가려면 계단을 수백 개 걸어 올라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매일요. 퇴근하고 녹초가 돼서 돌아왔는데 집 앞에서 등산을 시작해야 돼요. 장 보고 돌아온 날엔 양손에 무거운 짐 들고 그 계단을 올라가야 합니다. 무릎 안 좋은 어르신들은 아예 외출 자체를 포기해요. 나가면 다시 올라와야 하니까요. 12억 주고 산 집에서 갇혀 사는 겁니다. 마당 있는 내 집이라는 로망이 매일 숨헐떡이며 계단 오르는 현실로 바뀌는데 딱 입주 첫날이면 충분했습니다. 계단이 이렇게 심하니까 시행사가 해결책을 하나 내놨어요. 경사형 엘리베이터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산비탈 레일 위를 오르내리는 미니 모노레일이에요. 분양 광고에서도 이걸 크게 내세웠죠? 이거 하나면 계단 문제 완전히 해결된다고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분양률이 바닥을 치면서 관리비 수입이 급감했고이 엘리베이터 돌리는 전기료조차 감당이 안 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운행 중단 지금은 붉게 녹슨 레일만 산비탈에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어요. 입주민들의 유일한 이동수단이 사라진 거죠. 다시 맨발로 계단 오르는 인생으로 돌아간 겁니다. 교통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에요. 단지까지 들어오는 버스 노선이 아예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서 20분이에요. 산비탈 내려가서 20분을 걸어야 겨우 버스를 탈 수 있다는 소리죠. 차 없으면 사실상 완전한 고립입니다. 아이 있는 집은 더 심각해요. 근처에 초등학교도 중학교도 병원도 없으니까 매일 아침 15분 이상 차를 몰고 등교시켜야 되고 대형마트도 없으니 생필품 하나 사려면 또 차를 빼야 합니다. 차가 곧 생명줄인 동네예요. 여기에 계절 문제까지 겹칩니다. 여름 장마철에는 부실한 배수 시스템 때문에 옹벽 사이로 물이 스며들어서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어 겨울에는 경사로가 꽁꽁 얼어붙어서 차가 미끄러지는 사고 위험이 매일 도사리고 있습니다. 비 오면 침수 걱정, 눈 오면 사고 걱정, 맑은 날엔 계단 걱정. 12억짜리 프리미엄 주택의 사계절이 이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이 단지를 산 사람 중에 파주 현지인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고요? 현지인들은 이 동네가 어떤 곳인지 너무 잘 알거든요. 파주에서 오래 부동산 중개업을 해온 사람들은 12억이라는 가격표가 붙은 순간부터 이 단지가 정상적인 상품이 아니라는 걸 단번에 알아챘어요. 계산이 안 맞으니까요. 바로 옆 운정신도시를 한번 보세요. 생활 인프라가 완벽하게 갖춰진 5억짜리 아파트를 놔두고 학교도 없고 버스도 안 들어오는 산골짜기 집을 12억에 살이 대체 어디 있겠어요. 현지인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래죠. 동네 시세의 2배가 넘는 상식박의 가격이에요. 근데 시행사는 이걸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습니다. 현지인한테 팔 생각이 애초에 없었던 거예요. 타깃은 철저하게 다른 데 있었거든요. 그러면 대체 누구한테 팔았냐? 파주 시세를 모르는 사람들이요. 서울에서 아파트값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 사람들, 지역 부동산 시장을 한 번도 들여다 본 적 없는 외지인들한테 판 겁니다. 시행사의 화려한 마케팅에 넘어가서 현장도 안 가보고 계약한 사람들 대부분이 서울 거주자였어요. 현지인이 빠져나간 그 위험한 빈자리를 지역 사정을 전혀 모르는 서울 사람들이 고스란히 채운 겁니다. 부동산에서 현지인이 안 사는 물건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외지인만 몰랐던 거예요. 시행사가 왜 하필 서울 사람들을 노렸는지 그 배경을 알아야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서울 아파트값이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강남은 원래 비쌌다 치더라도 마포, 용산,
성동구까지 10억을 훌쩍 넘기기 시작한 거죠. 평생 월급 모아도 서울에 내 집 한 칸 마련하기가 점점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때 사람들 머릿속에 아주 강력한 감정 하나가 자리 잡아요.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산다는 공포심이죠. 매달 전세값은 오르고 매물은 줄고 뉴스에서는 연일 신고가 소식만 쏟아지니까 조급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행사들은 이 공포를 정확히 파고들었어요. 마케팅 논리가 이랬습니다. 서울에서 10억 주면 뭘 살 수 있냐? 낡은 아파트 좁은 평수 하나 겨우 사는 거다. 근데 외곽으로 1시간만 나오면 마당 있는 넓은 단독주택을 가질 수 있다. 12억이라는 숫자가 절대적으로 보면 비싸죠. 근데 서울 아파트 값이랑 비교하는 순간 상대적으로 싸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 트릭이에요. 비교 대상을 바꿔치기 한 거거든요. 원래 이 집의 가치를 판단하려면 파주 현지 시세랑 비교해야 맞습니다. 옆 동네 운정 아파트가 5억인데 여기가 왜 12억이냐 이렇게 물어봐야 정상이에요. 근데 시행사는 비교 대상을 서울 강남으로 슬쩍 바꿔 놓은 겁니다. 강남 20억짜리 아파트를 생각하면 12억이 싸 보이게 만드는 거죠.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 사람일수록이 논리에 쉽게 넘어갑니다. 불안한 마음에 냉정한 판단력이 마비된 상태에서 서울보다 싸다는 말 한마디가 결정타로 꽂힌 거예요. 이렇게 불안에 빠진 사람들을 어디서 낚았냐? 분양 설명회라는 걸 열었는데 장소가 현장이 아니에요. 파주 산골짜기가 아니라 서울 강남 판교 같은 도심 한복판 호텔 연회장에서 열었습니다. 참석만 해도 5만 원짜리 고급 호텔 뷔페 식사권이나 백화점 상품권을 공짜로 줬어요. 분위기부터 화려하게 깔아 놓은 거죠. 사람들이 좋은 음식 먹고 기분이 좋아진 상태에서 시행사 직원이 대형 스크린의 조감도 슬라이드를 내넘기며 장밋빛 미래를 그려줍니다. 투자 가치, 시세 상승, 전망, 프리미엄, 라이프 스타일 듣고 있으면 솔깃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서 계약하시면 계약금 할인에 중도금 무이자까지 드립니다. 이 혜택은 오늘 이 자리에서만 가능합니다. 시간 압박을 거는 거예요. 주변을 둘러보면 다른 사람들도 벌써 계약서를 쓰고 있어요. 군중 심리가 발동합니다. 나만 안 사면 손해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결국 현장을 한 번도 안 가보고 그 자리에서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자기가 앞으로 평생 살게 될 그 산비탈 땅을 직접 밟아본 사람이 몇나 됐을까요? 거의 없었어요. 설령 같다 하더라도 공사 중인 험한 산비탈에서 완공된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게 바로 정보 비대칭을 악용한 전형적인 기획 부동산 수법이에요. 실제 가치보다 가격을 수배로 부풀려 놓고 감성 마케팅으로 눈을 가리고 시간 압박으로 판단력을 빼앗는 겁니다. 냉정하게 생각할 틈을 안 주는 게 핵심이에요. 생각하면 안 사니까요. 자, 이제 입주가 시작됩니다. 꿈에 그리던 내 집에 짐을 풀었어요. 그런데 첫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둔 순간 숫자를 2번, 3번 다시 봅니다. 80만 원. 비슷한 면적의 서울 아파트 관리비가 25만에서 30만 원 선이거든요. 두세 배가 넘는 금액이에요. 왜 이렇게 비싸냐? 구조를 뜯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 단지 전체 세대수가 30가구가 안 돼요. 경비실 운영비, 공용전기료, 조경관리비, 정화조 유지비, 경사형 엘리베이터 전기료.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이 비용을 수천 가구가 나누니까 한 가구당 부담이 적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걸 고작 20몇 가구가 다 떠나야 해요. 금액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김마당 씨 얘기를 해볼게요. 40대의 초반 맞벌이 부부인데 서울 아파트에서 관리비 28만 원 내다가 이사 왔어요. 첫 달만 원짜리 고지서를 보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월 80만 원이면 연간 960만 원. 서울 살 때보다 매년 624만 원을 관리비로 더 쓰는 거예요. 여기에 대출 이자까지 합치면 월 고정 지출이 350만 원을 넘깁니다.
맞벌리에도 숨이 막히는 금액이죠. 설상가상으로 미분양 세대가 늘면서 관리비 수입은 더 쪼그라들었고 남은 입주민끼리 빈집 못까지 나눠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결국 전기료 체납으로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공용 조명이 꺼지고 광고 속 세련된 정원은 잡초밭 변해버렸습니다. 관리비 폭탄은 처음부터 예정된 결말이었어요. 30세대 미만이라는 구조 자체가 시한폭탄이었던 겁니다. 관리비만 문제였으면 그나마 나왔을 겁니다. 입주 첫 해부터 단지 곳곳에서 하자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지하 주차장 천장에서 물이 줄줄 새고 외벽 타일이 우수 떨어지고 보일러 배관이 터져서 한겨울에 난방이 끊기는 집도 있었습니다. 12억 주고 산세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입주한 지 1년도 안 돼서요. 당연히 시행사에 하자 보수를 요청했죠. 근데 전화를 걸어보니 번호가 바뀌어 있습니다. 사무실을 찾아가 봤더니 이미 비어 있어요. 시행사가 해당 사업을 정리하고 수익을 챙겨서 다른 프로젝트로 떠나버린 거예요. 연락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럼 시공한 건설사한테라도 따져야 하는데 이쪽도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지났다는 형식적인 핑계를 대며 문을 닫아버립니다. 여기서 타운하우스의 치명적인 구조적 약점이 드러나요. 일반 아파트는 수백 수천 세대가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관리사무소가 중간에서 하자 보수를 조율해줍니다.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30세대도 안 되는 소규모 타운하우스에는 이런 방어막이 아예 없습니다. 피해를 입은 개별 가구가 혼자서 변호사를 고용하고 수천만 원 들여서 몇 년씩 소송을 해야 돼요. 지하 누수보수에 3천만 원, 변호사 선임에 500만 원, 소송 기간 2년. 이 돈과 시간을 개인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대부분은 못합니다. 싸울 여력이 없어요. 결국 하자를 그대로 안고 살거나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고 헐갑에 집을 내놓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도로도 없고 기반시설도 전무한 가파른 산비탈에 대체 어떻게 건축 허가가 났을까요? 비밀은 29세대라는 숫자에 숨어 있습니다. 현행 주택법상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진입도로 확보, 상하수도 설치, 학교 용지 기부 체납 거기에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까지 전부 통과해야 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어마어마하죠. 시행사 입장에서는 수익을 갉아먹는 걸림돌이에요. 근데 29세대 이하로 짓겠다고 신고하면요. 이 까다로운 조건들이 전부 면제됩니다. 도로 안 깔아도 되고 학교 용지 안 내놔도 되고 환경평가도 안 받아도 돼요. 일반 건축 허가 하나면 끝이에요. 시행사들이 허점을 놓칠 리가 없죠. 수법은 이렇습니다. 실제로는 산 하나를 통째로 깎아서 1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를 기획해놓고 서류상으로는 A단지 29세대, B단지 28세대, C단지 27세대 이런 식으로 쪼개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담장 하나 없이 바로 옆에 붙어있는 똑같은 단지인데 법적으로는 별개의 소규모 사업 세건합니다. 이게 바로 쪼개기 개발이라는 꼼수예요. 행정관청 입장에서도 서류상 요건을 다 충족하니까 불허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눈 뜨고 당하는 구조인 거죠. 이 편법 덕분에 전국에 보존돼야 할 상이슬과 농지의 타운하우스 난개발이 무분별하게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법의 취지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거예요. 쪼개기 개발이 이렇게 판을 치는데 관할 지자체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사실상 묵인했습니다. 서류상 건축허가 요건을 충족하면 불허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지자체의 공식 입장이었어요. 일부 지자체는 거기서 더 나갔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타운하우스 유치에 나선 것도 있어요. 논리는 간단했죠. 사람이 들어오면 인구가 늘고 인구가 늘면 세금이 거치고 세금이 거치면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 인구 감소에 시달리던 외곽 지자체 입장에서는 솔깃할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였습니다. 근데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갔어요.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터지면서 정작 사람은 안 들어오고 지자체 손에 남은 건 산속에 방치된 거대한 콘크리트 흉물뿐이었습니다. 세수 증가는커녕 민원만 산더미처럼 쌓인 거죠. 환경 피해는 더 심각합니다. 수십 년 된 나무들이 무참히 베어지고 산 능선이 보기 흉하게 깎여 나갔어요. 한 번 깎인 산은 다시 안 돌아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파괴예요. 숲이 사라진 자리에 장마철이면 산사태처럼 토사가 쏟아져 내려오고 건기에는 심한 흙먼지가 날립니다. 야생동물 이동 경로가 끊기면서 주변 생태계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지고 있어요. 이걸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긴 합니다. 쪼개기 개발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수년째 개중입니다. 통과가 안 돼요. 그 사이에도 전국 곳곳에서 법의 빈틈을 노린 산림 파괴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돈의 흐름이에요. 타운하우스 사업을 주도하는 시행사. 이 회사의 정체를 가보면 자본금이 거의 없는 페이퍼 컴퍼니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기 돈이 없어요. 그러면 수십억짜리 사업을 어떻게 하냐? PF 대출이라는 걸 끌어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쉽게 말해서 아직 팔리지도 않은 미래의 분양 수익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땅 매입비, 건축비, 광고비까지 전부 빌린 돈으로 굴리는 구조입니다. 자기 자본 투입은 사실상 제로예요. 분양이 잘 되면 어떻게 되냐? 시행사는 자기 돈 한 푼 안 들리고 막대한 차익을 가져가고, 시공사는 비싼 공사비를 챙기고, 금융사는 높은 이자 수익을 거둡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돈을 나눠 갖는 거죠. 근데 분양이 안 되면요. 여기서 구조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시행사는 고의로 부도를 냅니다. 대표는 다른 법인을 하나 새로워서 유유히 도망가요. 자본금이 없으니까 잃을 것도 없는 거죠. 시공사는 공사비 못 받았다며 현장을 버리고 떠납니다. 철근이 녹슬든 말든 관심 없어요. 금융사는 자기네 원금이라도 건지려고 반지를 경매에 넘겨버립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누가 피해를 떠왔냐? 전 재산 털어서 분양받은 선양한 입주민들이요. 그리고 흉물을 떠안은 지역 주민들이요. 이익은 시행사가 독식하고 손실은 아무 죄 없는 사람들한테 고스란히 떠넘기는 겁니다. 이걸 손실의 사회화라고 부릅니다. 탐욕의 대가를 엉뚱한 사람이 치르는 구조예요. 이 모든 과정을 거친 타운하우스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 법원 경매 사이트에 있습니다. 지금 접속해서 파주, 양평, 용인으로 검색해보세요. 타운하우스 매물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옵니다. 12억 원에 분양됐던 집들이 경매 시장에서 6억으로 떨어지고 4억까지 내려갔어요. 반에 반 토막이 난 거죠. 근데 이 가격에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입찰자가 제로예요. 유찰 3회, 5회는 기본이고 10번 넘게 유찰된 매물도 수두룩합니다. 경매 시장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가장 냉정한 곳이거든요. 감정이나 로망 같은 건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숫자만 말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10번 넘게 유찰됐다는 건 시장이 물건에 내린 사형 선고나 다름없어요. 왜 이렇게까지 됐냐? 입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인프라 없고 관리비 월 80만 원 폭탄이고 하자 투성기의 시행사는 도망갔다는 얘기가 돌면서 싸게 사더라도 다시 되팔 수 없다는 인식이 단단하게 굳어진 거예요. 환금성이 제로입니다. 실거주 수요도 없고 전세 수요는 더더욱 없어요. 한때 여유로운 삶의 상징이었던 타운하우스가 이제는 부동산 시장에서 절대 손대면 안 되는 최악의 위험 상품으로 낙인 찍힌 겁니다. 더 끔찍한 건 유찰 한도를 넘겨서 채권자인 금융기관마저 인수를 포기한 단지들이에요. 법적 소유권만 복잡하게 꼬인 채 관리비는 쌓이고 건물은 썩어가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태로 무기한 방치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무덤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듣고 나면 타운하우스는 무조건 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전부 망한 건 아닙니다. 판교 운중동 일대 고급 타운하우스 중 일부는 오히려 분양가보다 올랐어요. 희소 상품으로 자리 잡은 거죠. 다만 판교라고 다 성공한 건 아니에요. 같은 판교 안에서도 입질환 관리 수준 브랜드에 따라 단지마다 결과가 확 갈렸습니다. 그러면 살아남은 데는 대체 뭐가 달랐냐?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희소성입니다. 운중동 성공 단지들은 점일도 설계의 대형 평형 위주로 공급됐거든요. 판교 생활권 안에서 이런 조건의 주거 상품이 거의 없으니까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희소하니까 수요가 꾸준히 붙는 겁니다. 두 번째, 판교라는 생활권 자체의 힘이에요. 도보원에 학교 있고 마트 있고 대중교통 다 되고 거기에 대형 건설사 브랜드까지 붙었어요. 매수자들이 믿고 살 수 있는 조건이 전부 갖춰진 거죠. 브랜드와 입지가 자산 가치를 동시에 받쳐준 겁니다. 세 번째, 관리 체계랑 단지 완성도의 차이입니다. 입주민 자치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고 관리비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건 기본이고, 애초에 마감 품질이나 조경 설계, 동선 배치, 배수와 방수 시스템까지 처음부터 완성도 높게 시공된 단지만 하자없이 살아남았어요. 결국 파주 야당동이랑 판교, 운중동의 운명을 가른 건 타운하우스라는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희소성, 입지, 브랜드, 관리인의 가지가 없는 상태에서 감성 하나로 12억을 붙인 것 자체가 실패의 본질이었던 거예요. 이익만 챙기고 도망친 자들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대가는 전부 평범한 사람들 몫이 됐어요. 아, 집은 로망이 아닙니다. 감성이 아니라 숫자로 사야 해요. 조감도와 모델하우스에 속지 말고 반드시 현장에 가서 경사도를 직접 걸어보고 버스가 들어오는지 두 눈으로 확인하세요. 시행사가 도망 못 치는 구조적 안전장치, 쪼개기 난개발을 차단하는 강력한 규제, 소비자가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 공개 시스템. 이게 갖춰지지 않으면 제3의 야당동은 반드시 반복됩니다. 무엇보다 로망과 불안이라는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현지 시세를 확인하고 실제 가치를 냉정하게 따져 묻는 것, 그게 내 돈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타운하우스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더 떨어질까요? 아니면 그래도 수요가 계속 있을까요? 투자는 결국 남들이 보지 못하는 구조를 먼저 읽는 싸움이거든요. 뉴스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진짜 돈의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내 몫을 챙길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오늘 영상 도움됐다 싶으면 시원하게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부동산 이슈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또 밤새서 팩트체크해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요. 구독이랑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 우리 다 같이 부자 됩시다.